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18일 6시 4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알랭 바디우 수학 예찬 3장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책 구절 보는 걸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책 구절을 안 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책 구절은 필요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영상을 한번 구조를 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볼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까지의 얘기를 보게 되면은 앞서서 질문자가 형식주의를 비판을 합니다. 실제주의가 맞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두 번 걸쳐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디우는 형식주의를 두 번에 걸쳐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가 뭐였냐면, 다시 얘기를 하자면 형식주의는 수는 그저 기호다, 뭘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형식주의죠. 그 다음에 실제주의가 뭐냐, 여기서 언급되는 실제주의는 뭐냐면 수는 어떤 실제 물체, 존재를 지칭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디우는 수는 그저 기호다 라는 걸 옹호했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제 뭐가 되냐면 임의성, 다양성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입장으로 가냐면 반절대주의, 반절대성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실제주의는 절대성을 나타내고 참거짓이 있다, 참거짓을 규정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다양하게, 형식주의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바뀔 수 있고 실제주의도 다양한 의미로 바뀔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봐야 되고요. 일단 이 형식주의를 두 번 옹호하는 과정에서 바디우가 말한 근거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2억 3,567만 8,921을 볼 수 없다. 이거 누가 실제로 볼 수 있냐, 이 수에 해당되는 실제 물체가 있으면 그거 가져와 봐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는 실제 어떤 존재를 지칭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는 실제 어떤 존재를 지칭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형식주의가 일리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보게 되면요, 이제 실제주의적인 수라고 했을 때 이제 자연수가 있습니다. 1, 2, 3, 4, 1이나 2나 3, 4 이런 것들, 이것들은 이제 어떤 물체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이다, 실제적인 수다라고 하는데, 이 자연수라는 게 형식주의적인 수, 분수를 말하거든요. 분수라는 거를 이제 바디우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어떤 존재를 나타내지 않는다. 왜냐면 어떤 존재라는 거는 1이거나 그 존재 둘로 구성된 2이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어떤 존재가 4분의 3만큼 있거나 어떤 존재가 2분의 1만큼 있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주의적인 수다, 분수라는 거, 인간의 반만큼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강아지 반만큼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수는, 형식주의적인 수인 분수는 되게 넓은 스펙트럼의 영역을 다룰 수 있는 반면에, 자연수는 무한도 못 다루고 되게 불연속적인 수다. 그러니까 자연수보다 형식주의적인 수인 분수가 더 크고 더 우리가 수학적인 탐구를 할 때 활용하더라. 그래서 수학은 형식주의적인 수, 이런 분수와 같은 수를 통해서 구조화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형식주의가 더 자연수, 어떤 실제주의적인 입장보다는 더 낫다라는 입장을 제시를 한 거죠.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질문자가 포인트를 딱 잡는 게 뭐냐면, 형식주의를 통해 구조화된다라는 거에서 포인트를 잡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형식주의를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데, 형식주의는 여전히 실제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형식주의와 실제주의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엔 형식주의는 그 안에 실제주의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보냐면요, 참 거짓이 있다라고 보고 그거를 분별하고 파악하는 게 실제주의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참거짓은 형식일 뿐이고 참거짓은 정확하게 없다. 인간이 세운 기준일 뿐이다. 정확하게는 없다 라고 하는 게 형식주의의 입장입니다. 근데 앞서 보게 되면 형식주의를 통해 구조를 세운다라고 했죠. 수학이. 예, 어떤 체계를 확인하고 원칙을 만들고 뭐 법칙을 확인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구조화된다, 체계를 세운다는 건요, 어떤 참거짓을 두고 체계를 세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주의적인 관점을 놓고서 판단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주의적인 관점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고전논리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고전논리. 예. 고전논리를 바탕으로 참거짓을 따지는 이 고전논리를 바탕으로 이 형식주의라는 체계가 세워지고 있네. 결국에는 그러면 실제주의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는 얘기, 현대 수학이 뭐 형식적인 걸 따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실제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비판이죠. 그래서 이제 비판의 요지를 다시 본다면 형식주의는 결국 실제주의의 발에 담그고 있다. 실제주의에 발을 담그고 있다. 실제주의와 동떨어진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바디우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형식주의가 실제주의와 별개의 영역을 갖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논리가 통하는 영역, 고전논리가 통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형식주의 논리가 통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있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게 돼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우가 수학과 철학의 영역에서 어떻게 별개의 영역을 갖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볼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흐름에 따라 생각을 해본다면은 바디우의 입장이 여전히 모호해요. 왜냐면 초기에는 철학의 쇠퇴가 반교조주의, 반증명주의에 의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요, 이 반교조주의나 반증명주의가 뭐냐면은 반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반형식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예요. 왜냐면 형식주의는 정답은 없고 그냥 인간이 세운 기준, 뭐 형식일 뿐이다, 이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주의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바디우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 수학의 정의를, 수학이 도대체 뭐냐 해서 물어봤을 때 지금 바디우가 계속해서 옹호하고 언급하는 거는 반교조주의, 반증명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형식주의를 옹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초기에는 형식주의를 반대하더니 지금은 형식주의를 옹호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질문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얘가 무슨 말 하고 싶은가? 그래서 처음에는 교조주의를 좀 어느 정도 부응시켜야 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형식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자가 도대체 너의 입장이 뭐냐 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올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네, 보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만 한번 더 짚어볼게요. 예, 형식주의를 옹호하다 보니까 이제 바디우가 형식주의가 이제 수학이라는 게 형식주의를 통해 구조화된다라고 했고, 이 구조화된다는 거는 참거짓의 어떤 체계를 세운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참거짓을 세운다고, 이건 실제주의의 관점, 참거짓을 세우는 그 실제주의 고전논리적 관점이 적용된 거다, 형식주의에. 그렇기 때문에 형식주의는 여전히 실제주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주의랑 형식주의가 동떨어진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제주의의 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디우가 여기에 대해서 형식주의는 실제주의와 별개의 영역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담긴 게 오늘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제 바디우의 모호한 입장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간단하게 살펴보는 내용이고요. 네, 이제 뒷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봤던 것처럼 문장을 보면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은 좀 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이런 내용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면은 네, 그냥 여기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한 형식주의와 실제주의가 별개의 영역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 뒤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이제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자가 말합니다. 공리들의 기결을 펼쳐낼 수 있게 하는 논리적 규칙들은 보편적인 진리의 지위에 있지 않나요?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형식주의를 통해서 어떤 규칙들, 공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진리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그 형식주의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형식주의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주의가 진리를 인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형식주의적 체계라는 게 결국 진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형식주의라는 거는 실제주의적인 관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학자들은 정통적인 이항 논리와는 다른 논리들을 발명했지요. 지금 여기 수학자들이 이제 이항 논리, 고전적 논리와는 다른 논리들을 발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수학자들이에요. 현대 수학자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보면은 어떤 새로운 논리의 원칙들을 언명하는 수학자들 역시 여전히 매우 오래된 전통적 논리에서 물려받은 동일륜과 무모순율에 따라 사고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동일륜과 무모순율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참거짓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의 그 원칙 중에 하나예요. 동일률이라든가 무모순율이라든가 배중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충족 이유율, 네 가지가 이제 참거짓을 판단할 때의 얘기인데, 동일률, 그 다음에 모순율, 그 다음에 배중률, 그 다음에 충족 이유율, 이렇게 언급이 되곤 합니다. 네, 이게 뭐 정확하게 맞는지 저는 뭐 학계에서 그렇게 말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네 가지가 언급이 되기는 해요. 뭐 학자마다 또 다를 수 있고 이 세 가지만 언급하는 걸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참을 다루기 위해서, 참과 거짓을 따지기 위한 규칙이에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이제 뭔가 참거짓을 따지고 파악하고 하게 되는데, 수학자들 지금 어떤 새로운 논리의 원칙, 지금 현재 뭐 형식주의적 원칙이든 뭐든 간에 언명하는 수학자들 역시 이런 기본적인 실제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온 이 원칙에 따라서 생각을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제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일률이라는 거랑 모순율이 불가능한 거는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현실에서 저라는 추천람일 수밖에 없어요. 추천람이 다른 존재일 수는 없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모순될 수 없고 배중률 될 수 없고,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논리에, 고전적인 논리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자는 흑과 백을 동시에 말하지 않는다. 저건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지 어떤 색깔이 흑과 백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물론 같은 공간에 흑과 백이 있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한 가지 색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흑이거나 백이거나 둘 중에 어떤 하나로 표현을 해야지 흑과 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색이 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수학자들 역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게 되면 형식적 구축물들 너머의 고전 논리는 그럼에도 우위를 지속한다 라는 얘기예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게 되면 형식적 구축물, 형식주의자들이 세운 구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자들이 세운 구축물도 결국에는 고전 논리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고, 고전 논리가 이 형식적 구축물을 지배하고 있다, 우위를 지속한다는 게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형식주의적인 사고에 의해서 어떤 법칙을 세웠는데 그거에는 여전히 고전 논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형식주의라는 거는 결국 실제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이제 중간은 넘어가고요.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바디우가 답변을 하는 부분인데요. 고전 논리를 보편적으로 부과한다고 보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정과 관련됩니다. 고전 논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이다, 그거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게 되면 고전 논리에 대한 설명을 바디우가 해줍니다. 고전 논리는 두 가지 주요 원칙에 의해 지배가 됐다. 보게 되면 먼저 무모순율, 동일한 형식적 체계 내에서 한 원표 P와 그 원표에 모순된 반대되는 P 다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동시에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것이 다이아몬드인데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닐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색이 하얀색인데 그게 하얀색이 아닐 수는 없다 이거예요. 하얀색이거나 하얀색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두 가지 모순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참이냐면은 그렇게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요. 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마이크가 마이크면서 마이크가 아닐 수 없다. 이거는 경험하면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측면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다음으로 배중률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P 아님이 거짓이라면 P가 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P는 참이다, 이런 얘기인데, 뭐냐면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 했던 게 거짓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거짓말이래요, 그게. 그러면 그거는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배중률입니다. 어떤 것이 부정당했을 때 그 역이 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배중률은 좀 한계가 많이 있는 입장이긴 해요. 왜냐면 역이 참이 되려면은 일단 조건이 2개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조건이 3개 이상 가게 되면은 뭐 A, B, C 중에 B가 아니야 했을 때, 그럼 이거는 A이거나 C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건이 2개가 되는 순간까지 가야 배중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가 있을 때, C가 있다고 할 때 저건 B가 아니야 하면은 A하고 C가 남잖아요. 그래서 저건 그러면 A하고 C 중에 뭐야 할 때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배중률이 적용 안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배중률이 적용이 되겠죠. 소거법에 따라서 이제 진행되는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점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원칙의 귀결은 이중부정 곧 P 아님 아님이 P 아님 아님, 그냥 P의 부정이 단순 긍정, 그러니까 곧 P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모순율과 배중률에 따르게 되면은 부정명제의 부정은 긍정명제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뭐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그랬나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 풀어보면요, 저것이 어떤 것이 다이아몬드이면서 다이아몬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 했던 게 아니라고 누군가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밝혀진다면 그건 결국에 다이아몬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순율과 배중률이 적용되면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라는 입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전 논리이고 실제주의에 따른 그 기본 논리인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논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부정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절대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논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고전 논리가 부정되는 영역이 있다면은 고전 논리가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고, 고전 논리의 영역이 있고, 고전 논리가 적용되는 영역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고전 논리의 영역이라면 이거는 다른 것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전 논리가 한계를 지닌다라고 하면은 형식주의가 별도의 영역을 갖는다라는 게 가능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고전 논리라는 게 완벽한 게 맞는지 아닌지 이거를 따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볼게요. 고전주의적 논리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식주의가 옳다라는 얘기를 바디우가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 원칙들, 고전주의 논리의 이 원칙들의 집합은 두 가지 경쟁하는 논리의 출현으로 의문에 붙여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 논리는 어떤 다른 논리들이 나타나면서 의문에 붙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경쟁하는 논리가 뭐냐면 직관주의적 논리와 초일관 논리라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직관주의적 논리가 뭐냐 했을 때, 직관주의적 논리는 배중률을 기각하고 이 원칙을 제거한 정합적 형식 체계를 쌓아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또 설명이 있을까 볼게요. 이 직관주의적 논리는 고전 논리에 비해 우리의 구체적인 경험에 보다 가까운 논리입니다. 왜 경험에 가깝다라고 하는지는 앞서 설명하긴 했는데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여기서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어떤 정치적 결집에서 서로 배제하는 두 입장만이 아니라 어떤 세 번째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이 입장이 바람직한 입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봤을 때 어떻더라? 항상 두 가지 안 중에서 고르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입장도 있더라, 이거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봤을 때 두 가지 입장 중에 하나가 채택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매번 맞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일 수 있고 넷 중에 하나가 정답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정치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도 저 정치인이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싫다는 입장이 되는 게 아니라 좋아하진 않는데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중률이 틀렸다라는 거고, 배중률의 한계는 매번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너 저 사람 좋아해 싫어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무튼 그냥 중간적인 입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저 사람이 범인이거나 아니거나 뭐 이렇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네, 세 번째 입장도 있다. 이게 이제 실제 우리 경험에서 나타난다 이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입장 2는 입장 1의 부정이며 이 부정은 무모순율을 준수합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3개 있다고 할 때, 입장이 3개 있다 했을 때 배중률에 따르면은 이제 3개 있다고 할 때 배중률에 따른 게 아니라 이 3개의 입장이 동시에 어떤 그 상태를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색으로 얘기를 할게요. 하양과 검정과 뭐 주황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저게 무슨 색이냐 이러면은, 잠시만요, 목이 간지러서. 네, 저게 무슨 색이냐 했을 때 우리는 하양이거나 검정이거나 주황이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예, 어떤 것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순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하나의 색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언급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모순되는 입장을 답하지 않는다, 모순되게 답하지 않는다 라는 건 확인이 되는데, 만약에 저 색은 검정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럼 하양이다 이렇게 가지 않는 거죠. 배중률이 적용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입장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모순율은 준수할 수 있을지언정 배중률은 준수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지만 두 입장 중 어느 것도 참이 아닌 것은 세 번째 항이 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네, 뭐 저게 무슨 색이냐 했을 때 저건 검정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건 하얀색이다 이렇게 했을 때 틀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주황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 번째 입장이 있다면은 배중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 입장도 뭐 잘했다 못했다 그냥 그렇다 이게 있다 했을 때, 누군가 못한 건 아니다 했을 때 잘했다고 하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길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모순율이 적용되고 배중률이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이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체계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의 부정은 단순 긍정과 같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는 거예요. 저게 무슨 색이냐 했을 때 검정이 아니다 검정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검정이 아니다라는 게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양이냐 검정이다 하양이 아니다 했을 때 지금 꼬이네요. 잠깐만요. 일단 다시 볼게요. 하양이 아니다 하면은 검정이 답이잖아요. 근데 하양이 아니다가 잘못됐다. 제가 뭔가 지금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하양이 아니면 검정이죠. 검정의 부정은 하양이다 이렇게 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부정이 긍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배중률이 적용되지 않는 세 가지 안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의 부정은 뭐 다른 거야 반대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두 가지 안이 또 여전히 가능한 상황에 놓여지다 보니까 이게 배중률이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로 가게 되고요. 조금 설명이 복잡하죠. 제가 좀 복잡한 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근래에 초일관 논리가 나타났다. 이건 이제 뭐 다원주의적 입장, 뭐 다양성의 존중 입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초일관 논리라는 게 뭐냐면 일단 그 성질을 먼저 분석을 하는데요. 무모순율이 일반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순율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배중률은 적용된다 라는 얘기인데요. 예술 작품을 놓고 이제 얘기를 이제 바디우가 합니다. 예술 작품을 열정적으로 애호하지만 서로 모순되는 이유를 대는 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건데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좀 바꿔보면
어떤 작품이 있어요. 빨간 이미지가 있는 작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작품의 빨간 이미지가 좋아서 난 그 작품 좋아해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빨간 건 별로지만 구도가 좋아서 난 이 작품 좋아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서로 모순되는 이유로 그 작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모순되는 이유로 작품을 좋아하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모순율에 따르면은 모순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걸 보고 하얀과 검정 이걸 봤을 때 저거 무슨 색이야 했을 때 저기 있는 저기 하나의 색이 있는데 저거 무슨 색이야 이렇게 질문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색이니까 하양이거나 검정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무슨 색이야 했을 때 하양과 검정을 동시에 말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빨간색이 마음에 들어, 빨간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지만 그게 지금 나타나게 된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요즘은 이해하기가 쉽죠. 왜냐면 나는 그게 마음에 드는데 너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사과가 셔서 싫어, 난 사과 셔서 좋은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일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순율이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유는 모두 참일 수 있다. 왜냐면 한 예술작품은 사실상 무한한 해석을 용인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다 보니까 모순되더라도 둘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 안에서는 모순이 발생이 안 됩니다. 모순율은 철저히 지켜져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 한계가 있는 입장이기는 한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게 되면 둘 다 참일 수 있다. 모순되는 입장이 둘 다 참일 수 있다. 왜냐면 이건 감상이니까, 개인의 감상이고 해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논리적인 오류 때문에 이게 마치 모순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입장을 봤을 때 모순되는 입장이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은 자기의 모순율 안에서 판단을 한 거고 다른 개인은 자기의 모순율 안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모순율이 각자 적용이 된 거예요. 각자 작동해서 나온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순율을 위배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인식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음 보게 되면요, 이런 모순의 실증성은 배제된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 최초의 확신의 내부에서 이제 작용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좋아한다는 입장에서부터 모순의 양립이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즉 그 작품에 애호한다와 그 작품을 애호하지 않는다 사이에는 세 번째 입장이 없다. 이 얘기는 이제 배중률은 잘 적용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작품을 애호하거나 작품을 애호하지 않는다, 이 둘 중에 다른 건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는데, 맞는 얘기죠.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중간 입장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얘기가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배중률은 적용이 되지만 모순율은 적용이 안 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모순율은 개인 각자에게서 적용되어져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논리 양식들은 수학의 특정 분과에서 유용할 뿐 아니라 필수적인 걸로 밝혀진다. 고전 논리, 직관주의적 논리, 초일관적 논리는 수학의 특정 분과에서 유용하고 필수적이다 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보게 되면요, 주된 수학적 흐름은 언제나 고전 논리에서 펼쳐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맞거나 모순율이 모순된 게 정답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맞으면 반대 것은 틀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수학에서는 적용이 된다. 근데 범주를 다루는 이론을 보게 되면, 그 이론을 보게 되면은 초일관 논리가 유효하다. 왜냐면 정해진 대상들에 대한 사전 특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단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랬을까? 이 일은 왜 생겼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명 중에 이것도 말이 될 수 있고 저것도 말이 될 수 있고 저것도 말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모두가 맞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참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초일관 논리가 유효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성을 측정하는 학문이나 이런 쪽에서는 초일관 논리가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위상이론인데요. 위상이론, 집합을 다루는 수학에 가장 가까운 특정한 범주에서 논리는 오히려 직관주의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위상이론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배중률이 불가능해져요. 예.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이게 틀렸으면 저게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위상이론에서는 오히려 배중률 불가하고, 그렇다 보니까 눈으로 파악해서 뭐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유효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중률이 적용되지 않고 모순율만 적용되는 이 직관주의적 논리가 위상이론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게 되면 논리적 맥락은 가변적이게 되어 심지어 수학에서도 더 이상 망고불변의 법칙들을 정신에 부과하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고전 논리가 범주들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범주들,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수학에서는 다 맞을 수 있는 초일관 논리가 이제 유효하게 되고, 위상이론과 같은 어떤 경우의 수가 많은 것에서는 배중률이 적용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고전 논리를 바탕으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니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논리가 적용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직관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초일관 논리가 적용되는 영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는 있지만, 어떤 사태가 발발하게 되면요, 초일관 논리는 무너집니다. 초일관 논리는 무너지고 어떤 하나만 맞다가 돼요. 예를 들면은, 설명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 작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두 명에게 물었으면 두 가지 입장이 나오겠죠. 뭐 세 명에게 물으면은 세 입장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나올 텐데, 결국에는 한 명이라면은 한 입장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입장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그 고전 논리의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 뿐이고요.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고전 논리의 영역에 따라서 한 입장 두 개가 있으니까 맞고 틀리고가 나오고, 뭐가 어떻고, 이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사과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과가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죠. A란 사람은 좋아하고 B란 사람은 사과가 싫다 그래요. 그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A란 사람한테는 사과가 싫다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좋아하니까. 그래서 모순율 적용이 되죠. B란 사람한테는 사과가 좋다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 싫어하니까. 근데 이거 두 입장을 같이 놓고 보게 되니까, 이게 마치 모순율이 사과에 대한 입장을 봤을 때 모순되는 것이 사과에 대한 입장으로 존재가 양립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전 논리에 따라서 모순율과 배중률이 적용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고전 논리에 벗어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고전 논리에 여전히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그 밑에 나오는 경우의 수에 대한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조금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A거나 B거나 C거나 D가 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 B도 아니고 C도 아니게 되는 상황이 놓여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배중률이 적용됩니다. 경우의 수가 둘로 줄어들면은 D가 아니야? 그러면 A네 라고 갈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고전주의가 조금 늦게 작용하고 있고, 고전 논리가 늦게 작용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마지막 결론에 가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 경우의 수가 여러 개라고 해서 뭐 고전 논리가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 게 저의 입장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뭐 지금 바디우는 세 가지 논리로 이제 수학이 구성된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가지 논리로 기결이 되는 반면에, 약간 다양한 경우를 놓고 보게 되었다, 수학이라는 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고전 논리로 또 이제 모이게 된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길어지긴 하는데 빨리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는 몇 개 안 남았어요. 보게 되면 이거는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수학은 하나의 논리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모든 영역을 탐구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탐구하게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고, 철학의 경우를 보면은 오래전부터 그걸 알았다고 합니다. 헤겔의 체계를 보게 되면 부정의 부정은 최초의 긍정과 동일한 게 아니다. 그래서 헤겔은 고전 논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부정의 부정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순히 이렇게 부정의 부정, 헤겔이 부정의 부정은 다른 내용을 말했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맥락상 다른 내용이라면은 고전 논리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철학은 고정 논리를 부정한다 이렇게만 보기도 좀 어렵고, 그 다음 보게 되면 나 자신의 체계에서 순수한 존재, 곧 존재로서의 존재의 논리는 고전적이다. 존재에 대한 거는 고전적일 수밖에 없죠. 어떤 존재가 있는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 다른 존재가 들어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말한 것처럼 이제 모순율과 배중률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타남의 논리, 그러니까 어떤 현상의 발생에 대해서 논하는 논리를 보게 되면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관주의적인 입장으로 가게 되고, 사건과 거기에 의존하는 진리들의 논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사건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음식에 대한 취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초일관의 논리를 적용받는다고 하지만 그 초일관도 결국에는 고전 논리에 따른 입장으로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직관주의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고, 그래서 이제 형식주의의 적절성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형식주의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얘기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동일률이나 절대성이 이제 부정당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뿌리를 파헤치지 않은 거죠. 뿌리를 파헤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직관주의적 논리의 뿌리랑 그 다음에 초일관적 논리의 뿌리, 이거를 파헤치지 않았어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다? 고전 논리가 있다. 고전 논리가 있다 이겁니다. 파헤치지 않았으니까 이게 뭔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같다 이거예요.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같다. 이게 무슨 말이랑 같냐면은 뭐 이제 생물, 뭐 개랑 인간이랑 벌레랑 뭐 이런 게 있다 했을 때 결국에는 생물이다 이거예요. 생물이라는 점이 같다. 근데 뭐 이제 생물의 특징이 다를 수 있겠죠. 특징이 다르지만 생물적인 요소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는 달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생물이라는 거는 똑같잖아요. 생물을 베이스로 해서 이런 특징을 가진 생물, 저런 특징을 가진 생물, 저런 특징을 가진 생물이 나뉘는 것처럼 고전 논리를 베이스로 해서 직관주의적인 어떤 걸 바탕으로 하는 고전 논리, 초일관적인 걸 바탕으로 하는 고전 논리, 이렇게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약간 좀 잘 준비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좀 더 약간 그 진행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적절하지 못하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어려운 내용이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내일 더 발전적인 모습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오겠습니다.